유미라, 어떻게 당신이 내게 이런 대신을 할 수 있죠? 우리 가족을 무너뜨리면서까지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는 수진과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어. 저는 유미라, 54살의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겸남거제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남편 한병수와 두 아이와 함께 조용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매일 아침바다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에 하루를 시작하며 이 평화로운 일상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죠.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병수 씨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이 많아서 라는 핑계로 자주 늦게 귀가하고 낯선 영수증과 밤늦은 전화. 저는 그저 피곤해서 그러는 거라며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중 그의 서랍에서 낯선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은으로 된 탈지와 손글씨로 적힌 카드가 있었습니다. 수진에게 항상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이 한 문장이 제 세상을 산산조각됐습니다. 수진. 그녀는 몇 년 전 가게에서 일했던 젊은 직원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제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저는 직접 수진을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수진은 담당하게 자신이 병수 씨와 사랑하는 사이라며 심지어 그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새 가정을 꾸리고 싶다며 겸수 씨가 이혼하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충격의 말을 잃었고 배신감에 사로잡힌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여성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변호사를 고용해 법적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수진이 병수 씨를 재정적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그녀의 재산 분할 청구를 법원에서 기각시켰습니다. 이혼 후 저는 부산으로 이사해 작은 음식점을 열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뒤로하고 이제는 제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는 단순히 배신과 아픔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 싸우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낸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여정을 함께 하시겠습니까? 저는 유미라입니다. 올해 54살이고 경상남도 거제에 위치한 작은 해안 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마을은 아침이면 바다에서 불어오는 신선한 바람과 갈매기, 울음소리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곳은 도심의 분주함과는 거리가 멀고 모든 것이 느리게 흘러가는 곳이라 사람들 사이에서도 평화로운 마을이라고 불립니다. 제 남편 한병수는 올해 16살이고 이 마을에서 30년째 해산물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수 씨는 젊었을 때부터 어업에 종사했는데 성실한 성격 덕분에 마을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시장에 가서 신선한 해산물을 고르는 그의 모습은 이 마을 사람들에게 익숙한 풍경입니다. 가끔은 저도 가게 일을 돕는데 특히 여름 관광철이 되면 손님이 몰려 바빠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첫째 아들, 승호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는 저희 부부가 유일하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큰 아들입니다. 승호는 학창 시절부터 부지런하고 책임감이 강해서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혼자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로서 자식이 멀리 떨어져 산다는 것은 늘 걱정거리입니다. 명절 때나 특별한 날에만 얼굴을 볼 수 있는 승호를 생각하면 가슴이 허전하지만 그가 독립적으로 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위안을 삼습니다. 우리 딸 지은은 부산에서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25살의 나이에 벌써 자기만의 확고한 꿈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 대견하기도 하고 가끔은 저보다 더 어른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은이는 평소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지만 디자인 작업 이야기를 꺼내면 눈이 반짝이는 아이입니다. 그녀의 그림과 작품을 볼 때마다 저는 딸의 재능이 정말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족의 일상은 평범하지만 따뜻했습니다. 겸수 씨는 가게를 돌보고 저는 집안일과 마을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가끔은 마을의 다른 여성들과 모여 김장을 하거나 시장에서 작은 이벤트를 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응원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화로움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마음의 평온이 곧 행복이라고 말하지만 제가 겪은 일을 생각하면 그 말이 얼마나 불확실한지 느껴집니다. 가족이 함께 있을 때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어딘가에 숨겨진 균열이 서서히 드러나는 것을 미처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삶이 큰 문제 없이 흘러왔다고 생각했어요. 결혼하고 아이들을 키우며 남편과 함께 작은 가정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제가 애써 쌓아온 이 평범한 일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작은 의심으로 시작된 것이었죠. 남편이 자주 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아지면서 마음 한구석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 때문이겠지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족에게 문제가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던 저는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의 인생은 늘 그랬듯이 평범하고 안정적일 거라고 믿었기에 어떤 위기에도 대비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후회가 듭니다. 병수 씨는 최근 들어 자주 늦게 귀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항상 일이 많아서 라며 바쁜 일정을 핑계로 대곤 했습니다. 물론 그의 말이 완전히 믿기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해산물 가게 운영이 워낙 고된 일이니만큼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점점 그가 저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피로와 스트레스 때문일 거라며 애써 제 자신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밤늦게 걸려오는 전화는 항상 급하게 끊기거나 가게 일이다 라는 짧은 변명으로 끝나곤 했습니다. 평소라면 주말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사람이 갑자기 일이 바쁘다며 외출을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으려 했어요. 아마 가게가 정말 바쁜 거겠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많은 일이 겹치면서 의심은 커졌습니다. 어느 날은 새벽에 슬쩍 일어나 거실로 나갔는데 병수 씨가 전화를 받으며 낮은 목소리로 누군가와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마자 그는 깜짝 놀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가게 물건 주문 때문에 전화를 받은 것뿐이다 라고 짤막하게 대답하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날 그는 출장이라고 말하며 하루 이틀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해산물 가게를 운영하며 출장이라는 단어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말을 온전히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디로 누구와 가는지 물어보면 그는 늘 애매한 대답을 했고 대화는 금방 끝나곤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의심과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특히 한 번은 그의 재킷 주머니에서 낯선 영수증을 발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근처 카페에서 결제된 영수증이었는데 그는 저와는 가보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 영수증을 들고 물어봤지만 병수 씨는 가게 거래처 사람과 만난 것뿐이다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태도는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머릿속에서 계속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병수 씨와 저 사이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져 가는 듯했습니다. 그는 전보다 말수가 적어졌고 집에 있을 때도 늘 피곤해 보였습니다. 가끔은 마치 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가 저와의 시간을 회피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걸지도 몰라. 그냥 피곤해서 그러는 거겠지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달래보았지만 직감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아내로서 남편의 작은 변화들을 느끼지 못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의 말투, 행동, 그리고 저를 바라보는 시선까지 모든 것이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저는 무언가를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틀렸다면 괜히 우리 관계를 망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저 그의 곁에 머물며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불안감은 커져만 갔고 제 마음속에서는 더 이상 예전의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가 이 상황을 눈치채고 있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저희 가족을 모범적인 가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를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혼자 껴안고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채 침묵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야 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을 믿고 싶은 마음과 어쩌면 그 믿음이 배신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사이에서 끝없이 갈등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단순한 오해에게 달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져 갔습니다. 어느 아침 저는 겸수 씨의 작업실을 정리하던 중 작은 서랍 하나를 열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그의 개인 물건에 손대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그날따라 뭔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랍을 열자마자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작은 상자 하나였습니다. 검은색 벨벳으로 감싸진 상자는 평범해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제 손이 그 상자로 향했습니다. 상자를 열었을 때 그 안에는 은으로 만든 세련된 팔찌와 손으로 쓴 작은 카드가 있었습니다.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에게 항상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경수. 순간 저는 심장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수진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며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 카드는 명백히 저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겸수 씨는 결코 저를 이렇게 부르지 않았고 결혼 생활 내내 그런 메모를 남긴 적도 없었습니다. 팔찌 역시 제가 본 적 없는 디자인이었고 누가 봐도 새 것임이 분명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상자를 다시 닫으려 했지만 머릿속은 이미 혼란스러워진 상태였습니다. 수진은 누구일까? 왜 겸수 씨가 이런 선물을 준비했을까?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제 마음속을 휘저었습니다. 혹시나 제가 오해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메모에 적힌 친밀한 문구를 보고 있자니 그럴 가능성은 점점 낮아 보였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상자를 다시 서랍 안에 넣고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자의 존재는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겸수 씨가 아무렇지 않게 행동할 때마다 저는 속으로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숨기고 있는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점심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마을 시장에 나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도 머릿속에는 오직 그 상자와 카드에 적힌 문구만 떠올랐습니다. 혹시나 제가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 스스로를 달래보려 했지만 점점 더 그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이 되자 겸수 씨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고 오히려 더 친절한 태도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저를 위해 일부러 사온 작은 간식을 건네며 피곤한 하루를 보냈다고 말하는 그를 보며 저는 이중적인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그의 말과 행동이 진실일 거라고 믿고 싶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눈빛 속에 감춰진 무언가를 찾아내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한번 상자를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겸수 씨가 가게에 있는 동안 몰래 서랍을 열었는데 상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메모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필체는 분명히 겸수 씨의 것이었고 글씨에서 느껴지는 감정이 매우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메모를 손에 들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당장 겸수 씨에게 물어봐야 할까? 아니면 더 많은 증거를 찾아야 할까?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물었을 때 겸수 씨가 모든 것을 부인한다면? 아니면 저를 탓하며 예민하다고 말한다면? 그런 상황이 벌어질까 두려웠습니다. 저는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상자를 다시 원래 자리에 두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겸수 씨의 행동 하나하나를 더 주의 깊게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평소처럼 행동했지만 저는 그의 작은 말투나 제스처에서도 의심스러운 점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특히 그는 가끔씩 핸드폰을 보는 시간이 길어졌고 제가 다가가면 화면을 급히 끄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저의 불안을 더 키웠습니다. 어느 날 저는 친구들과 함께 마을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우연히 수진이라는 이름을 들었습니다. 한 친구가 수진이라는 젊은 여자가 마을에 새로 왔다더라는 말을 하자 제 가슴이 순간 철렁했습니다. 친구들은 단순히 새로운 사람에 대한 소문을 나누고 있었지만 저는 본능적으로 그 수진이라는 이름과 겸수 씨를 연결지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겸수 씨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제 마음은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정말 수진이라는 사람이 그의 삶에 들어온 것일까? 아니면 단순한 우연일까? 답을 찾지 못한 채 저는 새벽까지 뒤척였습니다. 저는 당장 겸수 씨에게 따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스스로 알아보기로 결심했죠. 만약 제가 너무 성급하게 나선다면 그가 모든 사실을 부인하거나 더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차분함을 유지하며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기로 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범수 씨의 일상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새벽에 가게로 나갔고 저녁에는 피곤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동선이나 행동이 저와는 어딘가 단절된 느낌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범수 씨가 갑자기 중요한 만남이 있다며 저녁에 외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그를 배웅했습니다. 그가 집을 나선 뒤 저는 서둘러 준비를 하고 몰래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손에 작은 가방을 들고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갔습니다. 마을 버스 정류장에서 그가 버스를 타는 모습을 보고 저도 조용히 뒤따라 같은 버스를 탔습니다. 마음속은 이미 복잡한 감정으로 뒤엉켰습니다. 혹시 제가 착각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정말로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걸까? 버스는 도시 외곽의 한 카페 앞에서 멈췄고 범수 씨는 천천히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바깥에서 그의 모습을 지켜보며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뒤 한 젊은 여성이 카페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옷차림에 긴 머리를 하고 있었고 어디선가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순간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녀는 바로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은 범수 씨가 몇 년 전 가게에서 고용했던 직원이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일을 열심히 하고 손님들과도 잘 지내는 성실한 직원이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범수 씨는 더 좋은 직장을 찾았다며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했지만 그녀와 다시 만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카페 창문 너머로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은 너무나도 친밀해 보였습니다. 범수 씨는 그녀를 향해 부드럽게 웃었고 수진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 분위기만으로도 저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대하는 태도에서 이미 특별한 감정이 엿보였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제게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범수 씨가 집에서 보여주던 피곤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그녀 앞에서 웃고 있었고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 보였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한없이 무너진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라는 사람이 단순히 옛 직원이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했지만 그들의 관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에 대해 생각할수록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날 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수진이 웃으며 범수 씨의 팔을 살짝 잡는 모습, 범수 씨가 그녀에게 무언가를 건네는 모습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 그 팔찌와 카드도 그녀를 위한 것이었을까? 이제야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 같았지만 그럴수록 제 마음은 더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범수 씨는 평소처럼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마주하기조차 힘들었지만 일부러 태연한 척하며 그를 배웅했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들어야 할지, 그리고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그의 행동을 더 면밀히 살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더 이상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범수 씨와의 대화를 시작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지만 그 전에 조금 더 상황을 파악하고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는 수진을 직접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머릿속에서 수백 가지 시나리오를 떠올리며 그녀와의 대화를 준비했지만 막상 그녀를 마주할 때는 어떤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모든 것을 부인하거나 적어도 미안함을 표현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반응은 제 상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진은 제가 찾아왔다는 사실에도 놀라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오히려 저를 차분히 맞이하며 마치 이미 이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범수 씨와 어떤 관계인가요? 왜 그와 만나는 거죠?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최대한 침착하려 애썼습니다. 수진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는 서로 사랑하고 있어요. 그녀의 말은 너무도 담담했고 그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저는 그녀가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말은 그 다음에 이어졌습니다. 저는 범수 씨 아이를 임신했어요. 우리는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리려고 해요. 그 순간 제 귀는 멍해지고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려고 애썼지만 머릿속이 복잡해져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범수 씨가 단순히 바람을 피운 것만으로도 견디기 어려운데 이제는 아이까지 생겼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수진의 얼굴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죠? 제 가족을 파괴하면서까지요? 하지만 그녀는 조금의 죄책감도 없는 듯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범수 씨를 사랑해요. 그리고 그는 당신과의 결혼 생활에서 이미 행복하지 않다고 말했어요. 그는 제가 필요해요. 그녀의 말은 마치 제게 화살처럼 꽂혔습니다. 범수 씨가 행복하지 않다니요? 그는 그런 말을 한 번도 제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 결혼 생활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가 다른 사람을 통해 행복을 찾으려 했다는 사실에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수진은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며 계속해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저도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당신과의 결혼이 이미 끝났다고 했어요. 이제는 제가 그의 곁에 있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 차 있었고 저는 그런 그녀의 태도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녀와의 대화를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터질 것 같았지만 그녀 앞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 범수 씨는 내 남편이고 내 아이들의 아버지예요. 이런 일을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스스로를 다잡으려 노력했지만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범수 씨가 어떻게 우리 가족을 배신하고 다른 사람과 새로운 가정을 꿈꿀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동안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나 싶어 한없이 허탈했습니다. 저는 마침내 범수 씨와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마주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오래 참아왔던 마음속의 분노와 슬픔을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당신, 수진과 무슨 관계입니까? 왜 나와 아이들을 배신했습니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결단력 있는 태도를 보이려 애썼습니다. 범수 씨는 잠시 담원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모든 것을 인정하는 듯한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어.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슬픔이 섞여 있었지만 그 말을 듣는 저는 오히려 더 화가 났습니다. 그게 다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당신은 우리 가족을 무너뜨렸어요. 저는 울음을 터뜨리며 그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실수였어. 정말 아무 의미 없는 관계였어. 하지만 일이 너무 커져버렸어. 그는 수진과의 관계가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고 결국 그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건 알아? 하지만 지금 그녀가 아이를 가졌고 책임져야 할 일이 생겼어.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 깊이 상처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한다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수진과 아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어 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는 그의 말이 진심인지 아니면 단순히 상황을 모면하려는 핑계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려고요? 당신은 이 가족을 버리고 그녀와 새 삶을 시작하려는 겁니까? 저는 그의 의도를 확인하고 싶었지만 그의 대답은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을 지키고 싶어. 정말로.
하지만 수진도 내 책임이야. 그녀를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어. 그의 말은 마치 두 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발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가족을 떠나고 싶지 않다고 말했지만 동시에 수진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수진은 범수 씨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자신과 아이를 위해 새 삶을 시작하자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당신과 이혼하길 원해. 그래야 그녀와 아이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두 가지 선택지 앞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하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를 용서하고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를 떠나보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도 쉽게 선택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수진과 아이를 선택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가족을 지키겠다는 겁니까? 그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제게 더 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긴 시간을 생각하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가족을 지키고 싶은 마음과 그를 용서할 수 없다는 감정이 뒤섞이며 갈등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행복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한없이 무력해졌습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 저는 범수 씨에게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이 가족을 지키고 싶다면 수진과 완전히 관계를 끊고 우리에게 다시 신뢰를 줄 수 있는 행동을 보여줘야 해요. 그는 잠시 고민한 뒤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망설임과 불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국 지은을 직접 찾아갔고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는 지은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으며 마치 제가 이 모든 혼란의 원인인 것처럼 저를 비난했습니다. 지은은 그날 저녁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혼란과 분노가 가득했으며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엄마, 이게 도대체 뭐예요? 어떻게 우리 가족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녀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계속해서 쏟아지는 질문으로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수진이 했던 말을 그대로 전달하며 그녀는 제가 가족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더 잘했어야 했잖아요. 왜 아빠를 놓아두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놔둔 거예요? 지은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반응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어떻게 설명해도 그녀의 감정을 다로잡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지는 제가 가족에게 믿음직한 어머니이자 아내로서 부족했다는 인상을 심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지은에게 제가 범수 씨를 소홀히 대했고 그 때문에 그녀와 범수 씨가 서로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의 말이 진실이 아니란 걸 알았지만 그 말을 들은 지은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수진은 한 발 더 나아가 우리 가족을 겨냥한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저는 우편함에서 낯선 편지 한 톰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수진이 제출한 재산 분할 소송장이었습니다. 그녀는 범수 씨와의 관계를 통해 우리 가족 재산의 일정 부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진은 소송장에서 자신이 범수 씨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라는 점을 강조하며 범수 씨가 자신과 아이를 위해 경제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자신이 범수 씨와 깊은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그가 소유한 재산 일부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소송자는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를 넘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고 무엇보다 지은과 스모가 이 문제로 인해 얼마나 상처받을지 걱정되었습니다. 지은은 수진이 법적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더욱 분노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우리 가족의 치욕이에요. 친구들 앞에서도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그녀는 저를 비난하며 이 모든 일이 왜 벌어졌는지에 대한 답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너무 많이 닫혀 있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할게.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줘. 라고 말했지만
지우는 고개를 돌리며 제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진의 행동은 저희 가족의 상처를 더 깊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며 우리 가족의 약한 고리를 파고들어 사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만나 현재 사건을 설명하고 수진의 주장이 얼마나 근거가 없는지 증명할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변호사는 수진이 제출한 소송잔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주장으로 인해 우리 가족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결국 범수 씨와 별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배신과 거짓말로 가득 찬 관계를 당장 끝낼 자신은 없었지만 최소한 떨어져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그에게 차분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각자 시간을 가지는 게 좋겠어요. 그래야 제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범수 씨는 담원한 듯했지만 더 이상 반박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거를 시작하면서 저는 혼자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집은 한결 조용해졌지만 그 조용함이 오히려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빈 공간을 채우려 TV를 틀어놓거나 책을 읽으려 했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 결정을 잘한 걸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는 질문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우연히 지역 여성지원센터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가정 문제나 법적 조언이 필요한 여성들을 돕는 곳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곳에 가는 것이 망설여졌습니다. 내 문제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도 될까? 나를 이상하게 보진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결국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센터에 들어서자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하는 상담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주었고 제가 처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혼자만 이런 일을 겪는 게 아니에요. 당신처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함께 해결해 나갈 방법이 있어요. 라고 말하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상담을 통해 저는 법적 절차와 권리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범수 씨와의 관계에서 제가 어떤 선택을 하든 법적으로 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수진이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제가 준비해야 할 자료와 증거에 대해 구체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담을 마친 후 저는 센터에서 열린 여성 모임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그곳에는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여성들이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용기를 내어 제 상황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한 여성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외도로 인해 큰 상처를 받았지만 결국 이혼 후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제 가치를 다시 찾고 제가 원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을 때 모든 것이 조금씩 나아졌어요. 그녀의 말은 제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여성은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찾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혼자였더라면 아마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도움을 받고 나니 이제는 제가 저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라고 말하며 웃는 그녀를 보며 저도 조금씩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모임을 통해 저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제 문제를 혼자 끌어안고 고통스러워했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상처를 경험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피해자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아직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제가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제게 당연했던 것들이 무너진 후 저는 새로운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별거 기간 동안 저는 상담과 법적 준비를 병행하며 제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내 아이들을 위해 이겨낼 수 있어. 더 이상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을 거야.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혼자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변호사를 고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변호사를 처음 만났을 때
제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차분하게 제 말을 들어주며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증거를 모으는 것입니다. 겸수 씨의 외도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겸수 씨와 수진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하나하나 모았습니다. 그들이 만난 장소, 수진에게 보낸 선물 영수증, 그리고 메시지 기록까지 가능한 모든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때로는 이 모든 과정이 너무 힘들고 지치는 듯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수진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파악하고 싶었습니다. 조사를 진행하던 중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수진은 이미 많은 빚을 지고 있었고 그녀의 재정 상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녀는 겸수 씨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로 그를 붙잡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겸수 씨를 이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분노와 동시에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겸수 씨는 그녀의 진짜 의도를 알지도 못한 채 그녀의 요구를 들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정보를 변호사에게 전달하며 법정에서 이를 증거로 사용할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변호사는 수진의 재정 문제와 그녀의 의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다면 법적으로 그녀의 주장을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정이 열리기 전날 저는 긴장과 불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이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심을 다졌습니다. 이건 단지 나를 위한 싸움이 아니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이겨내야 해. 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법정에서 저는 모든 증거를 하나하나 제시하며 겸수 씨와 수진의 관계를 드러냈습니다. 또한 수진이 재정적으로 겸수 씨를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증명했습니다. 그녀의 채무 기록과 그녀가 겸수 씨에게 요구한 금전적 지원 내역은 법정에서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겸수 씨는 법정에서 모든 것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수진의 진짜 의도를 알게 된 후 큰 충격을 받았고 이제야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후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우리 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수진의 재산 분할 청구를 기각했고 그녀의 행동이 악의적이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겸수 씨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경제적 보상을 해야 했고 이는 그의 재정 상황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저는 오랜만에 깊은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저는 마침내 제 자신과 제 아이들을 위한 정의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자. 더 이상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내 삶을 다시 시작할 거야. 이혼 후 저는 부산으로 이사했습니다. 지은이와 가까운 곳에 살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 출발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저는 마음속 깊이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부산은 바다가 보이는 도시로 제게 새로운 에너지를 주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해안가를 걸을 때마다 파도 소리가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작은 해산물 음식점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겸수 씨와 함께했던 해산물 가게와는 다르게 제 손으로 직접 메뉴를 만들고 손님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대접하는 공간을 꿈꿨습니다. 가게를 준비하는 과정은 힘들었지만 동시에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바쁘게 일을 하며 머릿속에서 복잡한 생각들을 잊을 수 있었고 손님들이 맛있게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며 작은 행복을 느꼈습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아가는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지은이는 가끔 가게에 들러 저를 도왔습니다. 그녀는 디자인 전공을 살려 가게의 로고와 메뉴판을 만들어 주었고 가게 분위기를 따뜻하고 아늑하게 꾸며 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훌륭한 딸을 키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며 지난날의 고통이 조금씩 치유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범수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닿지 않았지만 그가 계속 연락을 시도하자 결국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고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라야, 정말 미안하다.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저는 잠시 침묵한 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용서할 수 있다고 해도 그걸로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가진 않아요. 나는 이제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싶어요. 범수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저는 그와의 통화를 마쳤습니다. 그의 연락은 이후에도 몇 번 더 이어졌지만 저는 더 이상 그와 과거를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이미 끝났고 저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이유가 없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한 후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가족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해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혼자 바닷가를 걷거나 새로운 요리법을 연구하거나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저는 제 삶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가끔씩 과거를 떠올릴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은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원하는지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가게에 한 손님이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음식이 정말 따뜻하고 정성이 느껴져요. 사장님이 참 좋은 분 같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인정받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가끔 범수 씨와 수진의 이야기가 떠오르긴 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제 삶은 이제 저만의 것이었고 저는 그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놓아주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회라는 것을, 그리고 그 기회를 붙잡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라는 것을